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이제 몇 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세 번째도 못하겠네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좋은 얘기지 전부. 착한 얘기.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야, 도덕이 밥 먹여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합니다. 도덕이 밥 먹여주느냐?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덕이 밥 먹여줍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정말로 도덕이 밥 먹여줍니다. 아니, 도덕적이지 않으면 밥 먹기 어렵습니다. 즉,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남겨야 된다면 저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사회학자 에밀 드류킹입니다. 흔히 전근대 사회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차가운 합리적인 계약이 남고 정감 어린 도덕이 사라졌다, 이렇게 개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신숭배 시대가 됐다, 배금주의 시대가 됐다, 도덕은 어디 있느냐, 다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에밀 드류킹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오히려 중세 봉건 사회보다 더 도덕적인 사회이며, 오히려 도덕적인 진보가 없으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성립되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끔 가다가 일본에는 아직도 그런 옛날 풍속이 남아있는데, 특히 교토 같은 데 가면은 첫 손님을 받지 않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게 첫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단골 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손님이 아닌 처음 보는 손님이 오면은 이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안 파는 겁니다. 자, 이게 전통사회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제 가족주의, 면식주의, 그래가지고 서로 익히 얼굴을 익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저놈이 누군지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옛날 우리 전통사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동네에서 그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서로 알고 지낸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낯선 사람이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전부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새로 들어온 낯선 사람에게 다 몰아붙이죠. 이게 바로 전근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쪽은 누구에게 팔지 모르는 채로 생산하고요, 구입하는 쪽은 판매하는 쪽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물건만 보고 구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거대한 공동체, 거대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대단히 높은 도덕적인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 빵가게 주인을 제가 여기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빵을 사러 가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처음 가는 가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편의점, 처음 가는 음식점, 처음 가는 빵집,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와 글자만에 나와 있는 정보를 믿고 그거를 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놈이 거기에 독을 넣어가지고 그걸 먹고 우리가 독 먹고 쓰러지면은 주머니 뒤져갖고 다 털어가는 강도일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가게 주인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강도일지 아니면 폭력배일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일단 착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내면은 이 돈이 위조 지폐인지 뭔지 따지지 않고 믿고 받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로 이 정도는 서로 지키겠지, 즉 최소한의 도덕성은 갖추었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시장경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자본주의가 정착된, 시장경제가 정착된 곳은 이미 그전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회일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러한 도덕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덕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낯선 사람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도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 말이죠. 이 종이 쪼가리에 이 숫자 써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이 지폐가 이 돈이 나오기 전에는 뭐였죠? 현물화폐였죠. 실제로 금, 이빨로 이렇게 꿰물어 보는 금, 이 금이 돈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지폐가 쓰입니다. 이 지폐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뭐였냐면은 이 종이를 들고 그리고 우리 은행에 찾아오시면은 이 쓰여져 있는 만큼의 금이나 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증서였죠. 그런데 일일이 그거를 금이나 은으로 바꾸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 약속 증서끼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예 은행에서 금이나 은을 보관하지도 않죠. 그냥 이거 자체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신용카드까지 나왔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 신용카드조차도 실물 없이 존재합니다. 그냥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은 뭘까요? 취업을 하기 위해 이 면접을 보러 간 지원자나 이 면접을 심사하는 채용 담당자나 모두 서로 어떤 사이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 단 10분, 뭐 길어야 20분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우리 회사의 막대한 업무나 재정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 특별한 몇몇 가지만 보고 나머지 대부분의 도덕적인 신뢰는 이미 그냥 전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그 믿음을 주지 못하면은 그냥 다른 걸 볼 것도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도덕적 사회다. 따라서 도덕이 밥 먹여준다. 도덕적이지 않으면 밥 먹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에게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좋은데 꼭 이것만큼은 몸에 배일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면은 바로 그거는 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바로 이 인사를 잘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대량 생산의 시대의 대량 생산은 고도로 분업화된 생산 공정에 의존하고 있죠. 이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는 생산 공정은 이 공정 하나하나 단위, 즉 사람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일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은 특별히 아주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는 그런 자잘한 일자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자잘한 일자리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은 뭘까요? 결국 뭐냐면 고객에게 인사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인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그 도덕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 도덕이 도대체 뭐냐? 이 도덕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나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의 충동에 따라, 나의 욕구에 따라 직접 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의 충동과 욕구를 잠시 누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까 생각한 뒤에 거기 따라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도덕적인 겁니다. 아까 인사를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인사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나의 현재 감정 상태를 누르고 일단 상대방에게 나의 모습을 맞춰서 보여주는 거. 그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극기복례,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게 무슨 예의 범절에 아주 세세한 뭐 이런 규정을 형식적으로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의 근본은 뭐예요? 공경,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인 것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통계학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일종의 장난삼아 해본 거죠. 이걸 그래서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당시 지도 교수님이 그 보고서를 보고 그냥 배꼽이 빠져라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뭘 조사해보고 싶었냐면은 지하철 가면은 쩍벌남 있지 않습니까? 쩍벌남. 이 쩍벌남이 너무 짜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쩍벌을 결정하는 어떤 사회적인 요인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 하면은 이 쩍벌과 그 경제적인 수준과의 관계가 혹시 없을까 하면서 이런 그 수식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Y에다가 쩍벌 각도, 그 다음에 X에다가 소득 수준. 이걸 설명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하철에서 쩍벌남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재미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나 혹은 동료 연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냐? 대체로는 부자일수록 쩍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그 돈이 많으면은 그 굉장히 좀 말하자면 거만하죠. 거만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딱 벌리고 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러 다녔습니다. 일단 이건 부정확한 측정이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는 아저씨 보고 저기 잠깐만요, 다리 각도 좀 재봅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면서 몰래 적었습니다. 1번 아저씨, 저 정도면 쩍벌 아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수준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대충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행색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한 연구예요. 그냥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쩍벌임, 소득 수준은 대충 행색이 레벨 1, 2, 3, 4, 5 중에 4쯤 되는 것 같음. 뭐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사람마다 다리 벌린 아저씨를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통계 처리 프로그램으로 돌려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쩍벌 각도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쩍벌 각도가 늘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내가 XY를 거꾸로 쓴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데 왜 쩍벌을 할까? 뭐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다리가 벌어지나? 혹시 거꾸로가 아닐까? 쩍벌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어쨌든 쩍벌과 소득 수준의 관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도덕의 문제입니다. 쩍벌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 다만 내가 몸이 편하고 싶어라고 하는 본인의 충동에만 충실한 거죠. 즉 도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옆이 빈자리더라도 마치 양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게 다리를 모으고 앉아있는 남자분을 보신다면 그분의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그분은 사회의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사회에 많은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별의별 부도덕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극단값이죠. 그들은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욕구와 충동에만 충실한 사람들은 일단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하거나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사회는 선량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성공을 합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는 두 가지밖에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부잣집에 태어나는 뭐 그런 아주 극소수의 예외뿐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무엇을 전제로 하나 봅시다. 내가 사업을 해서 무엇인가를 판다면은 익명의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아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은 이걸 사용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로 하는 거죠. 가령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났던 사람들인 거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특별히 기술이 뛰어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서 남의 돈을 받고 살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나를 고용할 사람, 나를 고용할 회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기업에서는 자기를 잠시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를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도덕을 보려고 하는 거죠. 도덕적인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취업에서도 성공합니다. 자, 이래도 부정하시겠습니까? 도덕이 밥 먹여줍니다. 이러한 도덕을 무시하고 승부에서 이기는 것에만 특화된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일시적으로 시험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 사회생활에서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